황교안이 바른정당의 장제원 이 사람이 대변인이거든요. 전화를 해갖고 항의를 합니다. 왜? 황교안이 이제 그 신년 연두 교서 같은 걸 발표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깝떨면서 대행이 별걸 다 해.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민생 현안에만 집중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논평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바른정당이 나에게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뭐 협박하는 거야? 장제원 의원의 생각이요? 이것을 장제원 의원이 직접 쓴 거 맞죠?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아니 원래 대통령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싸가지야 도대체. 어떤 공당의 대변인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는 그건 네 거예요. 생각이니? 그래서 내가 아까 좀 신비님이 아까 말씀이렇게 연관 지어보면 실제로 황교안은 다른 방송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대선 출마 안 한다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다 했지. 뭐 사람들이 그걸 출마 안 한다로 받아들이지만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는 밑밥을 깔아놓은 거야. 그렇죠. 차차로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은 황교안 출마를 위해서 반기문 간을 보니까 이 자식도 또 왔고 간 보고 새누리당 안 올 것도 같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빗댔을 때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랬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반기문이 와서 하는 짓거리가 불과 며칠 만에 이 맛이 갔다, 못 먹겠다. 이제 이게 딱 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 자기네들 내부에서 몇 명 우리 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뻔하잖아. 그랬을 때 그나마 제일 괜찮다. 자기네들 생각에서 왁구가 괜찮다고 생각한 게 황교안인 거지. 그러니까 뭐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적에 할 수 있는 걸 다 해. 예, 그렇다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다 해. 그게 뭐냐면은 그냥 대통령 코스프레죠. 그게 선거운동이야. 그러니까 그 일종의 현직 프리미엄을 얻는 거예요. 현직 프리미엄을 얻는 걸로 그냥 대통령인 양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래가지고 세상에 누가 원래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그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무슨 그렇다고 아무 안고는 없어. 내용이 뭐 대단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일단 폼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연두 기자회견 같은 것도 띡 한번 해보고 사람들한테 막 덕담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다가 싫은 소리를 하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건 네 생각이야. 심히 기분 나빠. 뭐 이런 식의 그것도 압력질이지. 직접 끝까지 다 봤거든요. 보고 나서 캡처를 다 해놨어요. 그 내용에 그러니까 한미 들을 공조를 게 있어요? 한미 공조를 통해서 국방 강화, 그다음에 경제가 지금 침체하고 있으니까 경제에 대한 로드맵을 내놨고요. 민생에 대한 로드맵도 내놨고 일자리에 대한 로드맵도 내놨고 ICT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 다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국민 안전에 관한 네 번째 코드가 국민 안정한 대한민국 설립하겠다 이렇게 로드맵을 쭉 내놔요. 아니 그러면 길어야 우리 플랜 이거 스케줄상 봤을 때는 3개월짜리가 왜 이런 걸 내놓는 거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황교안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내가 1년 동안 국가 이렇게 운영할게 예산 몰아줘 1년 동안? 이걸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미사일이 곧 도발할 거고 한반도의 불안한 군사 위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 공조 체제를 완고하게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일자리 창출까지 다 해놔. 쥐가 마치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인 것처럼 하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이 새끼 대통령 코스프레 안 해? 이렇게 했더니 온갖 시민사회 인사단체 너 대통령 코스프레 그만하고 내려와 막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나는 찬성. 대안이 있잖아요. 뭐 얘가 3개월 만에 이 모든 걸 다 이루어낸다 그러면 나 차기 대통령으로 밀어 나는. 근데 진짜 나 확실히 단언해. 3개월 안 해내. 그래서 바른정당의 논평이 이거였어요. 그렇지. 중요한 생략하고 네.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뛰어넘어 모든 국정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길어야 4개월, 짧으면 2개월에 불과한 황교안 권한 대행이 어떻게 모든 국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냈단 말이야. 그렇죠. 당신은 그냥 이렇게 민생과 안전 이런 거에 집중하고 딴짓거리 하지 말아라 하니까 항의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이야기 다 몽둥이로 돌아갔을 때 실제로 황교안 대권 띄우기 프로젝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실제로는 황교안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 그게 비교가 되잖아. 그러면 지금 검찰과 헌재가 제대로 부패의 세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곧 이루어질 선거를 황교안 체제에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지금 황교안이 할 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무슨 뭐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3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내놓고 그런 자가 그런 자가 지가 총 책임자로 있을 때 3천만 마리가 넘게 다 죽여놓고 뭔 놈의 민생을 하고 뭔 놈의 닭을 살려내. 내 닭들 다 살려내. 지금 어제 그제부터 미국산 지금 계란이 한국에 공수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결한 공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후에 자체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내놔야 되는 거라고. 지가 책임에서 3천만 마리 죽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쌩까고 지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막 한 3, 4년 걸쳐서 해야 될 플랜을 막 밝히고 일자리 뭐 창출해야 되고 막 이런 개새끼가 있습니까, 진짜. 하여튼 실적 보여주길 위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 그리고 자기가 해놨던 분야에서 뭔가 국정 성과를 내는 것 같은 코스프레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황교안 출마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선 기준 놓고만 이야기하거든요.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저 상태에서 황교안이 출마하면 무슨 이득이 있다고 출마한대 라고 황교안 출마설 자체를 아예 선을 그어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대선 주자를 못 내는 상황과 지더라도 내는 상황은 다르고요. 황교안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끝나면 역사적으로 사라져야 돼. 총리로 끝나면. 근데 정당에 대선 후보 같은 걸로 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TK 자민련이 돼서 나중에 지금도 막 탈당 러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기문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뭐 3, 40석 정당이 되더라도 그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구속 같은 거 막아볼 수 있으려고 하는 우리가 옛날에 예상했던 그 그림 속에 지금 이름 바뀐다고 하는데 구 새누리당 대표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당선만을 놓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나올 수 있는데 당선이 아니라도 만약에 후보를 못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끽 지금 출마 선언하고 있는 게 이인재인데 뭐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 결국엔 대선 국면에서는 완전히 와해돼 버리고요. 당장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이인재가 나서느니 황교안이 박근혜가 탄핵되자마자 탄핵되면 분명히 보수 쪽은 술렁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박근혜 탄핵만 찬성하는 게 아니고 보수 쪽 일부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분개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민의만 갖고 가면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사퇴하고 나가서 바로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미니 그거예요. 정당이 생길 수 있죠. 예전에 이해창의 그 어떤 선진당 뭐 이런 식의 사이즈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지금 박근혜 탄핵 정국의 공범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공범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위임을 한 건데 문제는 황교안이 이후에 대통령 후보도 거론되지 않고 국회의원도 안 될 경우에 야인에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친박 중심으로 한 4, 50석 정도 뭉쳐 있고 여기에 수장으로 대통령 후보까지 낸다면 정치적 파트너십을 야당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후에 사면 문제도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고 빅딜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또는 그 관련자들의 규모, 사법적 규모도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 꼭 대선을 안 나가더라도 본 레이스까지 끼지 않더라도 그리고 지금 황교안 지지율이 10%만 올라가도요 무게 확 실립니다. 심각하거든요. 최근에 본 것 중에는 9.8%까지.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망한 집구석이라도 상속자가 있는 거 없는 그렇죠. 거 차이가 있다. 완전 이거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네들이 어차피 본선에 가서 대통령은 어떻게든 못 만들어낼더라도 어떻게든 보수연합이 다수당 내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본적인 결집 세력의 구심점을 남겨놓고 가야 된다는 위기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분당에 있는 애들한테 야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너 총리 지명시켜줄게 이런 얘기에 그 밑그림이 가능한 게 대통령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지지만 그 위기감을 반발 삼아서 지역주의 정치 또는 정당 정치 내지는 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압도적인 역풍으로 또 자기네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전국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 헤게모니를 쥐고 일종의 방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망한 결과로는 망할 선거라고 하지만 조금의 퍼센트, 조금의 지지자라도 더 긁어 모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란 말이야. 조각 예. 디스키 모으기를. 황교안이 장제훈에게 전화를 건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같으면 안 하잖아요. 굳이 유추를 해보자 그러면 자기 당에서 사실은 황교안은 자기 당도 아니야. 새누리당 출신이 아니니까. 어쨌건 자기 구 여권에서 빠져나간 정당의 대변인에게 자기가 신년 연설을 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명분 쌓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애매하잖아요. 새누리당 이름으로 뭔가를 낼 수도 없는 상태까지 온 대역 죄인처럼 돼버렸잖아. 그래서 그걸 아니라고 코스프레해서 나간 게 바른정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른정당이 황교안을 팬다. 일종의 배신자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원래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확실하게 각을 세워주면 황교안 자체가 아직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선명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각이 딱 서면은 새누리당 고정 지지층들한테는 그냥 바른정당이 지금도 배신자거든요. 황교안이 얼마나 선명한 사람이야.
난 그래서 이게 그렇지. 평상시 때 그런 짓거리 안 하던 황교안이가 전화를 걸어서 뭔가 무리한 짓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플러스 공포정치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니네 대선 앞두고 나 건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 깔 거야. 저는 이런 협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자꾸 국정원이 우리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악의 축은 국정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대 사회는 정보예요.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황금이고 정보가 권력이거든요. 그 정보가 누구한테 집결되느냐. 야권이 왜 그동안에 저렇게 팍팍 부패하게 썩었는데 함부로 덤비지 못했느냐. 304명의 아이들을 죽여놓고도 야권은 왜 전투적으로 싸우지 못했느냐. 저는 이 정보권이 바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우병우한테 있고 김기춘한테 있었기 때문에 못난 놈 칼 맞는다고 그걸 피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전화 한 통화가